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들 힘들죠? 다 힘들고, 누구나 다 어렵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겨내야겠죠? 자, 해봅시다. 자, 가지요. 자원 배분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고 하지요. 이거 됐고요. 가격의 기능, 매개 변수적 기능, 파라미터, ERP 할 때 한번 나왔었죠. 아래 1과 2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지만, 결국, 가격, 매개 변수적 기능이다. 뭐, 이딴 소리인데,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의 이제 지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생산자는 가격을 봅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가격을 봅니다. 그래서 생산자나 소비자나 자원의 자원의 희소성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랬을 때 주어진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다 가정하거든요. 사실은 경제학에서 이상적인 웬만하면 그랬을 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의 수요와 시장 전체의 공급,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니까 그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 주어진 그 균형 가격을 토대로 해서 생산자는 생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소비자는 소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그러한 와중에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게 된다. 그래서 가격을 보고 생산과 소비 여부를 결정한다. 소비자는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이 100원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50원이다. 그러면 소비자는 바보가 아닐 테니까 합리적이라면 구입을 한다, 소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최소 비용의 원칙, 최대 효과의 원칙을 따졌을 때 소비자 측면에서 목표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니까 주어진 효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을 최소화한다. 내가 지불 용의가 있는 100원의 가격보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50원으로 더 쌈으로 소비자 잉여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효율성을 달성한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효율성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익이 A안, B안, C안이 다 일정하게 동일한 수익을 창출한다 했을 때 효율성을 따진다면 가장 적은 투자 금액을 투입해야겠죠. 됐나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A, B, C 제아에 대해서 또는 A라는 제아에 대해서 효용은 일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효용을 얻기 위해서 투입하는 구입 가격, 그것이 싸면 살수록 소비자는 잉여가 남는 것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겠죠.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이 50원인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100원이었다. 그러면 구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생산자도 마찬가지겠죠. 주어진 어떤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생산 비용을 생각했을 때 한 개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 비용이 가장 최소로 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을 보고 생산과 소비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 비용이 한 개를 생산했을 때 10원이다. 그리고 두 개를 생산했을 때 20원이다. 뭐 이렇게 비례적으로 생산 비용이 든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50이라면 한 개 생산해서 한 개당 50원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한 개 생산하기 위해서 10원이 투입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산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두 개 생산하는데 20원이다. 두 개 팔면 100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생산을 해야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생산 비용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아니면 반대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생산 비용보다 더 낮다. 그러면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생산 안 하는 걸로 선택을 해야겠죠. 그것이 생산자나 소비자나 다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보고? 가격을 보고. 그래서 가격을 보고 생산과 소비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능. 희소한 재화가 누구에게 배분될 것인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기 소득 수준이 소비자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도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이하의 생산 비용을 드리겠다.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생산을 하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보다 생산 비용이 더 많다. 그러면 생산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화의 소비나 생산 측면에서 누구에게 배분될 것인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게 가격의 매개 변수적인 기능이다. 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경제 주체들, 가게나 기업이 가격을 생산 소비 활동의 지표로 삼는다.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더 낮게 생산 비용을 들인다. 그러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보고 생산한다. 생산여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식이죠. 소비도 마찬가지겠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그거보다 지불 용기가 있는 가격이 더 높았다. 그러면 그만큼 더 싸게 구입하는 택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남기 때문에 소비여 하겠다. 이런 결정을 삼는다. 자기 경제활동을 자기 책임하에서 자유롭게 수행한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 통제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의 자율적인 배분 기능에 의해서 내다 팔고자 하는 수량과 사고자 하는 그런 수량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 되겠죠? 그래서 수요곡선, 공급곡선 했을 때 우리 최고가격제라든지 최저가격제에서도 이미 한 번씩 봤었지만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었다. 그러면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생기죠. 그럼 공급자들끼리 경쟁, 압력, 판매 경쟁으로 가격은 낮아질 것이다. P1이랄까? 그럼 균형 가격 여기에 도달할 것이고, 만약에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이다. P2다. 그러면 소비자들끼리의 초과 수요, 그래서 구입, 경쟁을 통해서 가격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균형이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P2다. 그럼 수요자는 더 많이 구입할, 요만큼을 수요를 하려고 할 것이고, 가격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공급자들은 요만큼의 공급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겠죠? 요 S로 해야겠지?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있다. 가격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이죠. 생산 비용을 더 들여서 공급자는 더 생산하려고 할 것이고, 소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비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이 점에서 일치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됐죠? 됐죠? 되겠지? 수요를 하려고 해도 공급이 못 미치니까 수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됐죠? 그 정도. 이와 같이 상품의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인도하는 가격의 기능, 그걸 가격의 매개 변수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하게끔 하는 중간자적인 어떤 변수 역할을 한다. 그런 걸 쉽게 말해서 매개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매개 변수적,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이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그런 경제체제, 시장조직, 그걸 자유시장기구 또는 시장의 가격기구, 프라이스 메커니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결국 가격기구, 가격이 결정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자원 배분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 또는 계획경제라고 한다. 자, 애덤 스미스라는 고전학파의 그러한 경제학자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죠. 사람의 손처럼 자유롭게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 기구, 요거를 보이지 않는 손에서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겨놓으면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어진다. 요거를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좀 추상적이죠.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게. 그래서 사람의 손처럼 자원을 배분한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하였다. 됐죠?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시장 경제 체제니까요. 인위적인 통제 간섭이 없죠. 그래서 경제 주체들 이기심에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개별 경제 주체, 가게는 효용 극대화, 그리고 기업은 이용 극대화. 각각의 사적인 이기심에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주체들의 이기심에 맡겨두고 또 자원 배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 결국 시장 가격 기구를 통해서 다른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보다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애덤 스미스가 이러한 프라이스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했다. 됐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정부의 명령, 계획, 통제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 제도를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더라. 생산 요소를 정부의 국유화 또는 공유화하겠다. 모든 경제활동 계획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부의 계획 통제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게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놨을 텐데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율에 맡길 때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됐나요? 근데 그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게 공공재도 그렇고 비대칭적 정보 불균형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시장 실패 상황, 외부성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어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지라도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더 왜곡, 증폭되는 그러한 효과, 또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이 해결조차도 안 되고 더 불공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부 실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는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 달성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또는이 될 수도 있고 AND로 될 수도 있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소득 분배의 공평성, 또는이 될 수도 있고 AND로 될 수도 있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요 박스는 이런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살짝 우리 보여드렸지만 경제학 할 때도 생산물 시장의 형태 했었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다. 독점 시장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가점 시장이다. 독점 경쟁 시장 이런 언급이 없으면 경제학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으로 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러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다. 위에 있고 사유다, 생산수단, 국유, 공유다.
추구하는 가치는 결국 자원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의 원칙, 효과가 동일하다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 비용이 동일하다면 아웃풋, 효과가 제일 크게, 최대 효과의 원칙. 최소의 비용 원칙, 최대 효과의 원칙을 짬뽕시켜서 가성비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비용과 효과가 일정하지 않을 때, 주어지지 않을 때 효과와 비용과 효과의 차이를 최대화하는 원칙. 그게 최대 잉여의 원칙. 그런 건 상업 경제할 때도 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맞죠? 뒤에도 다 나오죠? 그 경제적 효율성 하면서 28페이지에도 있고 됐습니다. 다 했고 옛날에도 상업 경제 시간 했고 오늘 첫 시간은 상업 경제 했던 거 빠르게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피션시, 그 다음에 이쿼티라죠. 소득 분배의 공평성.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공평성을 추구합니다. 북한은 사실 공평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북한은 일종의 계급 사회라 할까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 이론상으로는 공평성을 추구를 하는 지상 가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혼합 경제 체제, 이렇게 북한만, 세계 유일한 북한만 사회주의 경제 체제 이렇게 봐도 될까요? 경제 운영 주체입니다. 자율에 맡긴다 했죠. 분권화되어 있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 의사결정한다, 중앙 집권화한다. 이 정도. 이거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목표, 경제 주체 기업은 이윤 극대화,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념, 표상, 알 필요 없고. 자원 배분 측면이죠. 시장의 가격 기구, 프라이스 메커니즘에 맡겨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에서 어떤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 거래량이 가격이라는 매개 변수에 의해서 균형 거래량이 생산량이든 소비량이든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원리가 보이지 않는 손, 프라이스 메커니즘. 그래서 전제가 있죠. 공정하고 공정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된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거, 그걸 밑바탕에 깔고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야겠죠. 됐죠? 자, 그 정도.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된다. 그렇게 해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장점, 단점이 있죠.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은 계획경제 체제의 단점이 될 것이고, 계획경제 체제의 장점은 이쪽하고 또 가깝겠죠. 크로스된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게 되겠죠.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는 거,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기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기획경제 체제는 가장 큰 장점이 역시나 공평한 소득 분배, 공평성, 이쿼티. 됐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 하고 있죠? 추구하는 가치. 됐죠?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 개인, 직업 선택 자유, 기업도 생산할 거, 자기가 가장 유리한 걸 선택을 하겠죠? 생산을 하겠죠? 자유. 생산성 극대화, 이윤 극대화, 이렇게 해서 최소 비용의 원칙에서 비용을 줄이도록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생산성 극대화한다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한다. 우리 상업 경제부터 다 손바닥 뒤집는 표현이었죠. 됐죠? 됐고요. 경영할 때도 우리 많이 했었죠. 그래서 FMS 유연 생산 시스템, 그런 것들 다 비용을 낮추겠다. 지트도 그렇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품질 향상, 기술 혁신,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 진보, 경제 발전, 소득 분배의 불평등, 이게 가장 큰 문제점, 단점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 결과적인 불평등, 결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4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들이 있는 거죠.
뭐 공공부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익 공익이 괴리가 된다. 사익만 추구하고 환경오염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불안정, 경기 변동,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실업. 그래서 경제 안정화 정책이 금융정책, 재정정책으로 확대재정정책, 뭐 긴축재정정책, 확대금융정책, 긴축재정정책 됐죠? 실업,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자연 파괴, 인간 소외, 뭐 시장 실패의 위험이 있다. 이 정도. 시장 실패, 자원 배분의 효율성,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 그게 시장 실패. 또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이 심화되는 거. 그런 게 시장 실패. 됐죠? 마냥 시장에 맡겨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놔도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그 수요자들이 외부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 계획경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선택 자유 제한, 생산성이 저하된다. 의욕이 안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뭐, 품질 혁신 해야겠다, 뭐, 기술 혁신 해야겠다, 이딴 거 없죠? 어차피 결과적으로 받는 거는 똑같을 테니까. 계획의 비순축성, 노동 의욕이 상실된다. 사유화 제도가 없기 때문이죠. 재산에 대한, 부에 대한 사유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그 정도,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되겠죠? 공평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이런 것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프라이스 메커니즘, 시장의 가격 기구, 자유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공평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한다. 시장 실패가 일어나니까 시장 개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비대칭적인 정보화의 상황에서 역선택이 발생되니까 그 역선택을 완화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뭐 차량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정부 실패입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더 나쁘게 하는 거죠. 자원 배분을 더 저해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더 비효율적이 되거나 또는 소득 분배의 불공평이 더 심화되는 현상.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들일지라도 지금 또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긴 하는데 어떤 정부일지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에 맡겨놨지만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들쭉날쭉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이자율도 규제하고 대출 규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더 저해한다. 이렇게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안정화시키지 못하더라. 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정부 정책도 시차가 존재할 것이고 뭐 그렇죠. 뭐 그렇다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혼합경제체제입니다. 그래서 1, 2번을 다 짬뽕시킨다 됐습니다. 그 정도. 자, 대부분의 국가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기구, 그래서 시장경제체제 다 하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지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통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혼합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 뭐 30년대 미국 대공황 겪고 난 이후에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 일부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고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실시했다.
분배의 형평, 경제 안정, 도모, 사유재산 제도, 시장 경제의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 체제의 단점을 조금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에 부분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런 걸 알아야겠습니까?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뒤에서 꾸준히 목차대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쪽에서는 결국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그게 시장의 가격에 맡겨놨을 때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거. 그게 가장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 나중에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도 하겠지만 정부 개입이 없이 시장에 맡겨놨을 때다. 시장의 가격기구에 맡겨놨을 때다. 그렇게 시장의 형태로는 완전 경쟁 기업이 독점 기업에 비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사회 후생이 독점보다는 많다.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시장의 형태가 완전 경쟁 기업이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시장의 가격 기구, 프라이스 메커니즘, 시장 가격이 됐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앞에서 어느 정도 다 했는데, 이것도 경제학에서 일부 봤었죠. 상업 경제할 때. 프라이스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매개 변수 기능에 의해서 시장에서 생산량하고 소비량이 균형을 달성한다. 일치하도록 하는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 그게 프라이스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경제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을 했지만 소득 분배의 형평성은 달성하지 못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시장의 가격 기구는 소득 분배 면에서 공평의 문제를 제기시키지만 이러한 효율성은 해결해 줍니다. 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디선가 들어봤죠? 사무엘슨의 경제 문제 기본적인 세 가지. 네 가지로 하면 언제 생산할 것인가? 자원의 세대 간 배분 문제죠.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사무엘슨의 생산 측면에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산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사업경제 시간에 했던 그 페이지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사무엘슨이 얘기를 경제의 기본 3대 문제 이렇게 얘기를 떠들었죠. 그러나 1번, 2번은 결국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합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나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그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거는 공평성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비약에서 생각하면 소득 분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세 번째의 경제 문제가 되겠죠. 시장의 가격 기구가 바람직스럽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결국 소득 분배의 어떤 불공평한 문제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자, 그래서 혼합 경제 체제가 등장하는 당위성이 생긴다. 이 정도. 이 표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생산자 측면에서 경제의 3대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무엇을 얼마나 1번,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무엇을 얼마나, 종류와 수량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고, 누구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이죠. 생산 조직, 생산 기술, 생산 요소, 선택과 결합 방법, 노동 집약적으로 할 것이냐, 자본 집약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생산 방법, 생산 기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경제 활동, 생산
분배, 소비 이렇게 했을 때 생산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달성하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됐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러한 측면에서 해결이 된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결국에 이제 생산물의 분배 이제 더 확장시키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소득 분배입니다. 생산물 분배 역시나 생산물 제한인데 그 제한을 판 돈을 통해서 기업이 매출을 달성해서 그 매출의 금액을 생산 요소를 제공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것. 그게 분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물 분배에 관한 문제, 즉 소득 분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자, 그래서 분배와 관련된 문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봐도 되겠죠. 기본적인 경제 문제, 사무엘 쓴 생산 측면에서 세 가지. 생산 분배 명시적으로 강조했죠. 근데 교환은 뭐 생각하지 맙시다. 소비는 묵시적,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생산 분배 요 정도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소비는 교환은 결국 뭐 어떤 거와 같겠습니까? 소비 측면이라고 봐야 되나요? 교환은 뭐라 할까요? 생산물을 서로 물물 교환한다. 이런 것도 교환이 될 것이고, 재화 용역을 구입하면서 화폐를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 이런 것도 교환이라고 넓게 봐서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가게 입장에서는, 경제주체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하튼 뭐 크게 뭐 이런 게 문제 나올 것은 아니고 분배 측면이다. 그래서 해결 기준, 경제학의 숙제지요. 양대 숙제, 해결 과제.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기준, 효율성을 달성하는 기준을 삼아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도 왼쪽에도 있죠. 시장 경제 체제에 인위적인 통제 간섭 없다. 이기심, 사익에 맡겨놓아도 시장은 잘 굴러갑니다. 자원 배분과 관련된 것은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러한 사익에 따른 자원 배분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수요자, 가게는 몇 개를 수요할 것이냐,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격을 어떤 지표로 삼아서, 생산자는 가격을 지표로 삼아서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 그러한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이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손에 애담 스미스가 비유를 했더라. 됐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가격은 시장 가격 이하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 그래서 최소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 개를 생산해낸다.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 정해진 가격보다 더 많은, 더 적은 비용을 들이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익명할 때 볼 건데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렇게 했을 때 시장 전체의 수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에 의해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 점에서 균형이 달성됐습니다. 균형, 이퀴밸런트. 그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균형 생산량, 균형 소비량이 결정됐습니다.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 수요하려는 사람은 수요 곡선에 의해서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이 요만큼의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결국 가격이 P스타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Q1을 소비하기 위해서 최대로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은 이노피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P스타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의 이익이 된다.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했다. 그게 효율적이죠. 최소 비용의 원칙. 요만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산출을 얻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효용을 얻기 위해서 더 적은 구입 가격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잉여가 남죠. 마찬가지로 Q2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가 있는 가격은 P2였는데 시장에서 형성된 P스타로 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결국 이 전체가 소비자들의 잉여가 된다는 겁니다. 노란색이. 이번 시험도 이게 나왔죠. 소비자 잉여. 그래서 이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더 적은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면 소비를 계속 늘려 나가겠다. 이런 식이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Q1일 때 생산자는 요만큼의 비용을 들인다. 이렇게 보세요. P1에 이건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생산자 측면에서. 그래서 요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생산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Q1을 생산해서 팔면 요만큼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생산자는 요만큼의 이익을 남는 몫이 있다는 거죠. 요만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P1의 비용이 들었는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P스타이니까 요 차익만큼의 생산자는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Q2일 때도 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P2 정도의 높이의 생산 비용, 받고자 하는 최소 비용은, 최소 가격은 요 정도, 즉 생산 비용이라 하세요.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은 요 정도인데 시장에서는 P스타로 가격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요만큼의 남는 이익이 생겼다는 거죠. 요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요만큼의 수익을 창출했으니까 요만큼의 이익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더하다 보면 요 삼각형만큼이 결국 생산자의 잉여가 된다. 됐나요?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시장에서 주어진 시장의 가격, 그래서 가격의 매개 변수 기능, 생산, 소비, 가계와 기업은 가격을 경제 활동의 지표로 삼는다. 그리하여 결국 소비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그러한 점에서 결국 균형 거래량, 균형 생산량, 소비량이 결정되어진다. 됐나요? 그렇게 되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다른 시장 형태, 독점이나 이런 것에, 이런 시장에 비해서 가장 크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큰 시장이 4개 시장의 형태 중에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거 잘 읽어보면 방금 얘기한 겁니다. 시장 가격 이하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 제한한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하고, 그렇죠? 비용이 요만큼, 가격은 요만큼, 결과적으로 Q스타만큼 생산했을 때 최소 받고자 하는 가격, 비용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일치하니까 그때 거기까지 생산을 하도록 한다. Q스타까지 0에서 요만큼까지 생산하도록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시장 가격 이상의 만족을 얻는 소비자가 제한한 서비스를 소비하도록 한다. 그래서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은 요까지의 높이나 Q1 소비했을 때 지불하는 실제 가격은 시장 가격이니까 결국 요만큼의
어떤 남는 잉여가 있더라, 이익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 더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요 Q 스타에 갔을 때 결국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은 요 높이, 시장에서 실제로 형성되는 가격은 요 높이 일치해서 Q 스타까지 소비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시장 가격 이상의 만족을 얻는다. 결국 잉여가 남는다는 거죠. 소비자 잉여가 남는다. 됐죠? 좋겠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더 적은 비용을 드린다는 얘기니까 더 큰 만족을 얻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필요한 자원 사용을 막는다. 그래서 시장 가격 초과해서 비용이 드는데 생산할 의미가 있느냐. 생산자는 생산 안 하겠다. 불필요한 자원 사용을 막겠다. 그 다음에 시장 가격 이상을 주고 소비하려는 그런 사람도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가격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이죠. 하나 예를 들면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결정됐다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 P 샵이라 할까요? 그럼 소비자는 가격이 낮으니까 소비자는 더 많이 구입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근데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요 가격이라는 겁니다. 소비자 생산은 치우고 소비자만 보세요. 수요국사 지불할 최대 용의가 있는 가격은 요만큼인데 시장 가격이 오히려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효율적으로 소비량을 결정한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얻는 만족은 요만큼입니다. 그렇죠? 요 가격만큼의 만족을 얻을 겁니다. 근데 시장에 투입되는 소비의 가격은 만족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만족이 더 적다면, 효용이 더 적다면 소비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잉여 자체가 없을 테니까 요만큼의 어떤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 시장의 가격은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더 높게 되겠죠. 그렇다면 만족이 오히려 가격보다 더 적다. 이렇게 되니까 요만큼을 수요를 안 하려 할 것입니다. 되겠죠? 그 정도. 자, 계속 이제 2장에 가서 수요 공급 이론 이런 거 하면서 효율적 자원 배분 지금 잘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른 기업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고 다른 시장하고 독점 시장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개입하는 어떤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즉 시장의 가격 기구에 맡겨지는 자율적으로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그러한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나중에 다 또 보게 될 것이다. 자, 예제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시장의 가격 기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물어봤네. 자원 배분의 효율성 해결하죠.
그 다음에 가격 결정.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생산할 제한의 결정.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가장 유리한 거 생산하겠죠. 공정한 소득 분배. 요거는 해결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산 방법 결정할 거. 됐죠? 경제 문제로 하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경제 문제 1, 2번은 시장의 가격 기구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됐죠? 그래서 요거, 같은 맥락. 가격 결정. 그게 가격 기구죠. 네, 됐습니다. 그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공정한 소득 분배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생산성 제고. 그렇죠. 비용을 줄이려고, 발버둥 치겠죠. 기업에서 기술 개발도 할 것이고, 전략 산업의 육성. 이건 조금 그렇죠. 이건 계획 경제 체제.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렇죠. 경제 주체. 자원의 희소성 덕분으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그러한 측면에서 희소한 자원을 소비하고 생산하고 할 것이다. 선택의 자유, 노동의욕 제공. 부의 재산의 사유화, 생산수단 사유화 때문에 노동의욕이 제고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소득이 많아질 테니까 되겠죠. 그런데 계획경제체제는 소득 분배 측면에서 공평성을 달성한 데 있죠. 노동의욕이 제고가 안 되죠.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떨어지는 몫은 결과는 같을 테니까. 자,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으로 올바른 것은 주어진 양의 재화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한다. 그래서 생산자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 비용의 원칙,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 올바르게 설명한 거 맞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재화 서비스의 생산을 한다. 다양성, 계획에 의한 게 아니죠. 자유가 보장된다. 소비든 생산이든 자유가 보장된다. 제야 서비스의 생산 측면에 맞췄으니까 경제주체 기업으로 항상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 그렇지 않죠. 경기 변동이 일어나서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 택도 아닌 소리. 됐고요. 그래서 실업이 발생 단점이다.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됐죠? 우리나라 사회도 청년들이 취업할 때가 취업이 힘들죠. 할 데가 없다. 취업할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취업이 힘들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청년 실업도 문제고 노년층의 실업도 문제고 여하튼 경기 변동의 덕분으로 실업,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하죠. 반복되고 됐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업도 계속 만연해지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가 다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됐죠?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개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자유. 당연한 얘기. 됐죠? 그래서 물가는 상승하는데 실업이 만연하다. 그걸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쓰죠. 스태그플레이션. 자,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 보장된다.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문제점이죠. 단점,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단점이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 하에 맡겨서 자유경쟁, 공정한 자유경쟁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점이 다른 거죠.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육 수준이
다른 사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득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은 계속 심화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위층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나요? 극단적으로 잘 사는 사람, 극단적으로 못 사는 사람.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할 방법은 스스로한테 달렸겠죠, 사실은. 상황 탓, 환경 탓,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부의 편중이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개천에서 용난다. 지금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말은 없고, 벌써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사라진 지는 오래됐죠. 오래된 것 같습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단점이다. 됐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은 아둥바둥 살아도 입에 풀칠만 할 정도로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목표만 달성합시다. 일단은 합격이라는 목표만 달성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됐죠? 가격, 생산비 등 모든 경제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고 명령한다. 이건 계획 경제 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 사무엘슨이 표현한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모두 다 바람직하게 해결한다. 그건 아니죠.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1번, 2번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거는 해결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그건 해결하지 못한다 했죠. 모두 다 해결한다. 그거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1번, 2번, 3번은 해결하지 못한다. 그건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맞죠? 자, 앞에서도 있던 내용이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하단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공정한, 공평한 또는 형평성 있는 소득 분배. 그래서 페어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여기저기 상업 경제부터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 유통이라는 의미로 또는 물류라는 의미로 또는 우리 무역학 할 때 저거 했었죠. consolidation, 혼재 했을 때 LCL 화물, CFS/CFS, 이러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형태 했을 때도 소량 화물을 디스트리뷰션 해줘야 되죠. 도착항에 CFS, 소량 화물 집화 장소에서. 그때도 나왔고요.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 큰 단점 중 하나가 소득 및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다. 바람직한 소득 분배, 공정한 소득 분배이다. 그래서 가치 판단에 개입된 거죠. 공정한 소득 분배. 결국에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무엇이 차별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두 마리로 일단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의 평등. 두 번째, 결과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경제학 책들에서 공정, 공평, 형평성 다 비슷한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공정, 공평, 형평, 평등 다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됐죠? 결과적으로 요 공정, 공평, 형평, 평등. 요거는 차별과 반대말이겠죠? 차별이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공정한 소득 분배라는 게 기회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하고 어떤 저런 게 돼야겠죠? 자유로운 경쟁 기회를 가져야 된다. 공정하고 자유 경쟁의 기회, 공정한 자유 경쟁. 아까 12페이지 하단 박스에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회의 평등. 근데 결과의 평등. 이런 거. 자, 저런 거 보세요. 100m 달리기를 10명이서 하는데요. 2명은 10명 중에 8명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2명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가 조금 불편한 친구들이었다 합시다. 다 100m 출발선 라인에 준비 자세하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회는 가졌다는 거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100m 달리기를 할 기회는 평등하게 부여받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하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하고 같은 출발선상에서 하는 것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평등한 일인가?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험도, 우리 임용시험도, 중등 교사 임용시험도, 장애인 별도로 모집을 해서, 기회는 주죠. 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 기회는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시험장 사항도 다르게, 시험 문제지도 뭔가 다르게, 이런 식의 환경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격, 불합격, 전체 교사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 됐죠? 어차피 선천적으로 그러한 뭔가 장애라고 자꾸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암만 기회를 장애가 없는 사람과 같이 공정하고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평등한 일이냐? 그렇지는 않다. 됐죠?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4대 보험제도라든지 아니면 공공부조라든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예전에 상업경제할 때 이런 거 그려드리지 않았나요? 여기 야구장이고요. 여기 담벼락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키가 이런 사람도 있고 키가 이런 사람도 있고 키가 이런 사람도 있죠. 이 세 사람이 담벼락보다 더 키가 작아서 야구 경기를 못 봅니다. 그럼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다 가지게 하려면 이 사람은 키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요만큼만 받침을 받쳐주면 되겠죠. 스캐폴딩 비계를. 이 사람은 키가 중간 정도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 높이의 다이를 받쳐주면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키가 작으니까 받침을 더 높이 다 세 명 다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은 보장받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도 다 평등하게 야구를 보았다. 이런 것이 이커티가 되는 거예요. 이커티. 공정한 소득 분배. 그래서 앞에 13페이지도 그렇고 12페이지 박스에도 그렇고 소득 분배의 공평성 했을 때 이커티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죠. 여기 IRT, 이커티. 이러한 것이 EQUITY 이걸 생각하는 것 같다. EQITY, 이커티. 요게 아까 요 야구장 다이 받쳐준 그림,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게 이커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빠르게 보죠. 자, 공정한 소득 분배. 여기에서는 뭐, 페어라는 단어 썼으니까 같이 판단이 개입되겠죠? 공정. 자, 페어나 이커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정.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을 조화시킨다. 기회평등입니다.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짐. 교육의 기회, 고용의 기회, 공정한 자유경쟁의 기회 등이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결과의 평등입니다. 소득 분배가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평등한가 하는 문제이다. 공정한 소득 분배에 있어서 기회평등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여기 기회평등은 1차적으로 중요하다. 기회평등이 모두 보장된다고 해서 공정한 소득 분배가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회는 다 공정하게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다 보장된다 할지라도 노약자, 병약자, 불구자 경쟁에서 탈락하겠죠. 기회는 주었지만 얘네들은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노약자, 병약자, 불구자. 기회는 말로서는 다 주는 거죠.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에서 탈락됐다, 낙오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탈락하여 결과평등이 달성될 수 없다. 공정한 소득 분배는 기회평등 보장 근본으로 하되 1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근본으로 하되 기회평등을 기회평등이 보장되어도 선천적인 결함 때문에 소득을 벌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결과평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보완하는 소득 분배가 되어야겠다.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노약자, 병약자, 불구자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대 사회보험, 우리 뭐 산업경제 문제에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 실업급여, 사고를 당해서 공장에서 산재 사고가 있어서 일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에서는 실업급여를 주겠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도 아픈 사람들한테는 일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 그 다음에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죠. 65세 지나서 일을 못한다. 놀고 있을 때 평소 일을 하면서 냈던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을 보장시키겠다. 그런 것들. 그래서 공정한 소득 분배, 기회의 평등 근본으로 하되 보장되어도 선천적인 결함 때문에 소득을 벌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결과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소득 분배를 하겠다. 되겠죠? 야구 경기 다 볼 수 있는 기회는 세 사람한테 줬고요. 결과론적으로 받침대는 어땠습니까? 낮았고 중간 높이고 받침대는 더 높았고. 그래서 기회의 평등과 야구 경기를 다 볼 수 있는 결과의 평등을 달성했죠. 그게 이커티. 선천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은 결과의 평등 보장하는 방향으로 소득 분배를 해야겠다. 더 높은 타일을 줬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렸던 야구장 경기 스캐폴딩 그 비계. 자, 계획경제체제 결과평등에 치중한다. 소득 분배 공평성만 따지니까 계획경제체제에 결과평등을 구현하는 정책수단은 생산수단의 공유화죠. 공유 국유화. 그 다음에 분배의 국가관리. 그래서 계획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기회평등보다는 결과평등만 뭔가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평등에 좀 치중한다. 시장경제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기회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수단, 생산수단의 사유와 자유경쟁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사유죠. 사유재산제도, 자유경쟁 이런 거지만 계획경제, 사회주의 경제체는 자유경쟁이고 나발이고 없죠. 국유화시키고 계획경제체제의 분배면에서의 약점, 능력이나 노력이 결과와 직결된다. 노동의욕이 안 생긴다. 그것도 단점이었죠. 계획경제체제 노동의욕이 상실된다. 시장경제체제의 약점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했을 때 사유재산 상속으로 출발선상에서 오는 차이. 이건 엄청나죠. 출발 조건의 차이에서 오는 불공평.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오는 태어나는 애들. 그 다음에 경쟁에서 낙오되는, 도태되는, 탈락되는, 낙오되는 사람들. 경쟁 기회는 좋습니다만은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낙오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탈락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 최소한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보완하기 위해서 혼합경제체제에 쓴다 했죠. 기회평등, 이걸 근간으로 하고 결과평등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확충시켜 나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그 4대 사회보험, 그 오른쪽에 산업경제에서 직업도록 봤죠. 그렇게 해서 4대 사회보험, 그 다음 공공부조, 예전에는 공적부조라 했는데 표현이 바뀌었죠. 기초생활 보장하는 뭐 생계급여, 무슨 급여 수없이 많이 있고요. 기초의료보장에서 의료급여, 요거는 제가 상업경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나 그렇죠. 뭐 어느 과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업경제 하여튼 다른 과목 할 때 의료급여 얘기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것도 뭐 의료급여 말고 또 많은 급여들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말고. 이게 예전에는 최저생계비 보장하는 뭐 그런 거였죠. 근데 뭐 그 정도.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주축으로 한다. 혼합경제체제, 분배면에서의 과제, 기회평등을 얼마나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과 결과평등, 능동적, 적극적 보장하느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시하는 게 생산의 기여도 개인의 능력 차에서 오는 소득 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물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노력 안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못 사는 거니까 시기 질투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물론 출발 조건에서 불공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소득 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사는 계층이 될 수 있다는 계층 간 유동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결국 개천에서 용나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도 현실에서는 어렵죠. 계층 간 유동성을 보장하는 제도, 균등한 고용, 기회, 기회의 평등, 교육 기회, 자유경쟁의 기회, 그런 등등. 소득 분배의 불공평 가운데 가장 타기해야 될 것. 능력과 노력에 관계없이 오늘날의 가난이, 내일, 그리고 당대의 가난이, 후세에도 계속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계층 간의 경지성. 계층이라는 단어도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제가 엄연히 구분이 되기는 사회 계층이 나눠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지금 현실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뾰족한 수가, 물론 개인적으로 다들 연구하겠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일하는데 입에 풀칠만 하는, 내 세대에서 그치면 좋겠는데, 후세에도 계속 이렇게 층간 경지성,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건 수업, 시험 내용, 현실적인 내용이고, 제가 뭐라고 떠들 자격도 안 되고 하니까, 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14페이지에 있는, 요거, 시장경제체제와 공정한 소득분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도 좋겠고, 그리고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 요것도, 요거는 소득 보장 측면. 기초생활보장법이 있죠? 요거는 의료 보장 측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만 하나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런지는, 시험장 들어가면 알 겁니다. 의료급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 기억하시고, 사회보장제도 해서, 4대 보험은 4대 사회보험, 정책보험의 일종인 공적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고, 공영보험, 민영보험이 아니고,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걸 알고 있고, 사회보장제도 하면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이렇게 사회보장제도 하면 의료보장 측면에서의 의료급여, 이렇게 해서 막말로 하면 소득이 좀 적은 사람들, 생계 유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급여 제도가 있더라. 사회보장 측면에서. 그래서 용어만 좀 기억해 주세요.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이 정도로 해서 공공부조. 요 단어도 기억해야겠네요. 공공부조. 예전에는 공적부조라 했는데 요새는 공공부조랍니다. 됐죠? 이 정도 하고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